가지고 반은 맞을 수 있냐고 그 질문이시죠? 반 이상은 맞죠. 그런데 기본서를 안 읽으면 요약집 이해를 못해요. 용어에 약하기 때문에 기본서를 좀 많이 읽어두셔야 돼요. 그 전에. 그래서 읽고 뭐 이해가 된다. 그 정도까지 가야 돼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124쪽에 이제 큰 4번에 자, 부동산 시장의 국면별 특징이다 그랬는데 회복 시장에다 상향, 후퇴, 하향, 안정 이렇게 있죠. 그래서 각 국면별 특징인데요. 요것도 이제 내용이 좀 많은데 요걸 우리가 다 외워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외울 필요도 없죠. 뭐 사실 그림만 잘 보면 안 외워도 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용어 먼저 정리하시면 요거 이제 아까 정점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여기가 다시 정점이다 그랬네요. 아까 이제 이게 일반 경기에서는 호황이라고 그랬고요. 부동산 경기는 호황을 보통 상향 국면이다 이렇게 많이 불러요. 그래서 영어만 조금 바꿔서 쓴 것 뿐이고 찍고 물러나면 후퇴 국면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바닥을 향해 갈 때를 우리가 일반 경기는 불황이라고 그랬는데 부동산에서는 하향 국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상향 그러면은 꼭지를 향해 간다, 위를 향해 간다 그 이야기고, 하향은 아래 하자니까 아래를 향한다 그 이야기예요. 뭐 쉬운 이야기네요, 그죠? 바닥 찍고 살아나는 걸 우리가 회복 국면이다. 여기는 꼭지를 향해, 위를 향해 가니까 상향. 그다음에 찍고 물러나면 후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정점에서 다음 정점까지 한 바퀴 운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부동산은 아까 주기가 대략 17에서 18년 근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은 횡축이 시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1년, 2년, 3년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흘러간다 그 이야기예요. 시간에 따라. 여기는 1년 지나가면 가격이 점점 떨어지죠. 2년, 3년, 4년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다가 한 뭐 5, 6년 지나면은 바닥 찍고 올라가다가 뭐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특히 시험에서 잘 나오는 데가 불경기가 좀 잘 나오는 편이어서 하향을 중심으로 기억해 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우리가 이제 횡축은 시간이라 그랬으니까 정축은 뭐냐 그러면은 평균적 가격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격들이 평균적으로 좀 내려간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여기는 바닥 찍으면 평균적으로 좀 올라간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냐 내려가냐의 문제이다. 자, 그러면 이제 하향시장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하락. 하락. 안 외워도 되죠. 이거는 일반 경기 불경기니까 거래가 잘 될까요? 거래가 거의 없을까요? 거래량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거래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공실이나 공간은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증가. 그렇죠. 그래서 비어있는 집이 또는 비어있는 방들이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과거 사례 가격인데, 과거 사례 가격이라는 게 뭐냐? 예컨대 현재가 이 대목이다. 그러면 과거는 1년 전은 이쪽이죠, 이쪽. 이쪽. 사례가 이제 팔렸던 거 그런 이야기인데, 예컨대 거래가 됐던 사례가 어떠냐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 사례라는 건 미래 이야기예요, 과거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가 여기라면 이 정도 가격 수준인데 1년 전이라면 이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똑같은 32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전은 지금보다 낮았단 말이에요, 높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사례 가격은 상한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별건 아니고, 근데 우리 동네에서 지금 32평짜리 아파트가 3억이다. 1년 전에는 얼마에 팔렸단 말이냐? 3억 5천이었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계속 가격이 올라갔다고요. 현재는 내려와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사례 가격이 1년 전에 팔린 게 3억 5천이면 상한이라는 이야기는 그보다 더 줄 수는 없다 그 이야기예요. 절대로. 그보다 낮게 줘야지.
왜? 경기가 나빠지고 있으니까. 이해하신 거죠? 네, 그런 걸 상환이라 한다. 그 다음에 5번째로 이때는 우리가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누구를 열심히 찾아야 되느냐 이야기인데, 중개업 잘 하시려면 이제 매도자하고 매수자 리스트 둘 다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뭐 거래가 성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하향시장 불경기 때는 가격이 떨어질 때이죠. 매도자 입장에서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떨어지니까 우리가 꼭 중개사분들이 뭐 연락하고 광고를 해야 올까요? 안 해도 올까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하고, 매수자들은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떨어지니까 거래를 당장 하려고 그럴까요? 거래를 자꾸 미루려고 그럴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오는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야 되겠죠. 그래야 거래가 성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매수자를 중시한다. 이제 저점을 찍고 바닥을 탈출하면 이제 회복기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이제 보통 가격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격이 하락하다가 중단 반전돼 상승한다 이렇게. 다시 말해, 가격이 하락하다가 이때는 이제 정체 중단됐다가 반전돼 상승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격이 한번 꺾이는 때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서서히 거래가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급매물, 가격이 싼 것들부터 좀 소화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홍실 또는 공간은 감소하겠죠. 이때 이제 회복기 독특한 성질 중에 하나는 투자 또는 투기가 고개를 늘기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뭔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려면 언제 물건을 사야 될까요? 비쌀 때요, 쌀 때요? 그럼 언제 팔아야 돼요? 오, 잘하세요. 돈 많이 버셨겠는데. 아니, 원칙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팔죠. 지금 그 이야기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꼭지까지 가라고요. 상투 잡지 말라고요. 주식에서는 그 이야기 많이 하죠. 꼭지 넘어가면 떨어지니까 꼭지까지 간다고요. 웬만할 때 판다고요. 그렇죠. 이제 걔들은 이제 파는 시점을 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부동산은 파는 것보다 사는 시점이 더 중요해요. 주식하고 조금 달라서. 쌀 때 사야 되는데, 어쨌든 원칙은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파는 거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돈 버는 게 힘드냐? 이렇게 쉬운데, 방법은, 이유는 이때 못 사요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아까 부동산 경기는 굉장히 명확하다 그랬어요. 조금 불명확하다 그랬어요. 여기는 그림을 그려줬으니까 이 대목에서 바닥이라는 걸 알지, 현실 경기에서 지금이 바닥인지, 바닥을 가기 전인지, 바닥을 지난 다음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현실 경기에서는 그 판단을 못하니까. 게다가 바닥 근처는 대단히 경기가 안 좋을 때입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웬만한 배짱 가지고는 5억을 못 질러요. 뭐 몇 억씩을 질러야 부동산을 사는 건데. 그러니까 이때 투자나 투기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거나 정보가 많거나 배짱이 좋거나 뭐 이런 사업가 기질이 다분한 사람들이에요. 일반인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선구자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항상 돈 버는 거예요. 얘네는 남들이 막 죽겠다가 아우성 칠 때 아무도 부동산을 관심이 없을 때 그때 이제 아랍으로 다녀가지고 좋은 거를 이제 골라 사죠. 싼 걸. 그런 다음에 이때 가면 또 더 웃겨. 이때 가면 이제 막 가격이 막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아줌마들이 전부 이제 그 아파트에 모여가지고 티타임을 가지면 부동산 이야기로 꽃을 피워. 뭐 누구네 엄마는 엊그제 그 아파트 팔아가지고 한 2억 벌었다 그러던데,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옆집 가서 커피 마시면 2억이 4억이 되고, 한 세 집만 건너가면 10억 번 게 돼요. 누구네 아줌마는 없어졌고 이제. 그래가지고 뭐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막 마음이 급하죠. 일반인들은 굉장히 조급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누가 야 뭐 잘 아는 사람이 부동산 한번 보자 그러던데 가자. 가면은 거기서 또 질러. 돈도 없는데. 질러가지고 이 부자들이 팔아먹을 때 빠져나가기 좋게 또 막 사정하면서 사요. 제발 그 나한테 좀 주세요. 막. 거기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자들 좋은 일만 하고 그러고 이제 맥주 한 두 달 맥주 몇 잔 마시다 보면 꼭지 찍고 물러나면, 아까 부동산은 후퇴가 빠르다 그랬죠? 이제 정신없어겠지. 그다음에 맥주를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독주를 마셔. 열받아가지고.
어찌 보면. 그래서 다시 이 가격 받으려면은 몇 년 걸릴까요? A18이죠. 이해하신 거죠? 제가 욕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일반인들의 대부분은 끈기가 없어. 돈 버는 사람들의 특징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 제가 봐도 딱 알아요. 이제는 알 것 같아. 이제 이쯤 되니까 저 새끼는 돈 좀 벌겠다. 이 나이 되니까 바로 느낌이 와요. 쟤는 뭐 평생 내가 볼 때는 많이 벌진 못하겠다. 성실하니까 굶진 않겠네. 이런 건 알아요. 근데 이제 아래쪽 직원들 있잖아요. 보면 바로 느낌이 와요. 뭐 안 물어봐도 알아. 니네 집은 뭐 어떠니? 뭐 안 물어봅니다. 그런지 뭐 개인사를 뭐로 물어봐요. 서류만 보지, 서류만. 이력서나 이런 거만 보지. 또 묻는 거 좋아하지도 않죠, 요즘 애들은. 그래서 판단은 해야 되니까 묻지는 않는데 뭐 금방 와요, 느낌이. 쟤는 오래 다니겠는데? 쟤는 금방 그만두겠는데? 그러니까 투기 이거 하는 사람들은 돈 좀 있는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세요.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기다리면 올라가 버리니까 계속 기다릴까요? 중개업소를 막 발이 닳도록 다닐까요? 그러겠죠. 문제는 매도자는요. 이때 막 고생했는데 올라가면은 막 바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매도자를 열심히 찾아야 되죠. 그래서 매도자를 중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자, 지금까지 우리가 대략 한 4개에서 5개 정도를 살펴보고 있지만, 사례? 외울 게 한 개도 없다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지금. 외울 건 없다. 이거 뭐로 외우냐, 이거를. 그림만 봐야죠. 사례는 어떻게 돼요? 현재가 여기라면은 과거 사례가 낮은 쪽, 또는 조금 더 과거로 가면 비슷하죠? 이 비슷한 걸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해. 기준. 또 낮은 쪽을 한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외울 게 제가 볼 때는 이 빨간 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회복기 때 독특한 특징은 투자나 투기가 는다라는 점이죠. 여러분 시험은 논술이 아니죠. 쓰는 거 아니잖아요. 물어봐 주면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고 대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상향시장이죠. 안 써도 알겠죠. 자, 가격은 하락이에요, 상승이에요? 상승. 일반 경기 호황이니까 거래는 적을까요, 많을까요? 엄청 많죠. 공실 공가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실이나 공가가 이때 거의 없어져요, 회복기 때. 그 다음에 사례 가격은 어떻게 될까? 사례 가격은 상한선이요, 하한선이요? 그렇죠. 이제 느낌 오시죠? 이때는 계속해서 누가 속색일까요? 매수자요? 매도자요? 그렇죠. 가격이 올라갈 때는 매도자가 안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때 또 독특한 게 하나 있는데, 건축 량 또는 건축 허가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특징이 있죠. 다시 말해서 이제 호경기 때는 잘 팔리니까 건축이 많이 증가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건축량이 증가하더라. 그래서 이제 호경기가 정점에 도달해 가지고 꼭지를 찍고 물러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 후퇴기죠. 후퇴기 때는 가격이 과거에 상승하다가 중단 반전돼 하락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때는 거래가 아까 부동산 경기는 후퇴가 빠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웬만할 때 팔아야지. 괜히 너무 기다리다가는 이제 큰일 난다 그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사례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가 현재다. 그러면 사례는 하한 쪽이에요, 상한 쪽이에요? 상한 또는 기준. 그래서 사례는 기준 또는 상한 쪽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때는 가격이 떨어질 때니까 누가 속색일까요? 매도자요, 매수자요? 그렇죠. 그래서 매수자 중시 태도이다. 그래서 현재까지 외울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가격이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건 물어봐 주기 때문에 종류, 가지수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 물어보는 것들만 주로 제가 쓴 거니까.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심지어는 뭐 19회처럼 표를 만들어 주기도 해요. 예컨대 뭐 호황, 상향시장, 후퇴시장,
그 다음에 하향시장 회복기 뭐 이래가지고 가격은 어떻게 되냐. 가격은 뭐 올라간다, 뭐 내려간다, 뭐 내려간다, 올라간다 이렇게 뭐 공실 뭐 누구 중시 그래가지고 여기다 네모해놓고 나서 네모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더 쉽지. 추세가 쫙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주면은 그렇게 문제가 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맞춰달라고 사정하는 문제예요. 제가 볼 때. 이건 틀리면 안 되죠.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묻기도 한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외울 거 없고, 안정시장은 조금 기억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조금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안정시장의 정의가 뭐냐? 가격이 안정되어 있거나 가벼이 상승하는 시장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냐? 주로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주택이나 도심지 점포 같은 것들이다. 다시 말해서 역세권에 있는 위치가 좋은 것들 또는 규모가 아주 작은 것, 뭐 15평, 17평 작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늘 실수요가 있다. 실수요. 그러니까 실수요가 있다는 이야기는 불경기건 호경기건 수요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불황 때 특징이 뭐냐? 불황. 자, 불황의 특징이 뭐죠, 이거? 불황 때는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하락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하락하는데 얘네는 수요가 있다 보니까 불황 때도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안정돼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불경기 때는 상대적으로 다른 부동산보다 약한 거예요. 불황을 잘 견디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불황의 강한 유형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불황이 강한 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들은 이렇게 늘 가격이 안정돼 있다 보니 어떤 특징이 있느냐? 과거 사례 가격이나 지금이나 가격이 비슷하거든요. 사례 가격은 신뢰성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안정시장 정도만 뭐 대략 기억하려고 노력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쉽네요. 정의 자체가 쉽잖아요. 뭐가 안정돼 있냐? 가격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고요. 그렇죠. 자, 이 하향시장 한번 보죠. 하향시장. 하향시장. 네, 정치하네요. 까딱까딱. 하향시장인데, 부동산 시장은 후퇴시장 다음에 나타나는 시장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뿐만 아니라, 특수한 거래 이외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2번, 건축 활동이 둔화되고, 공과율이 높아지며,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상당히 저하된다. 3번, 이 국면에서는 이 외주택 소유가 부담이 되고 규모가 큰 허가주택이나 교외 신개발 지역의 택지가 있다. 불효불급한 부동산은 큰 타격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게 뭔 말이냐? 별거 아니고 안정시장에 반대가 되는 말이죠. 즉 이거는 불황에 약한 것들인데 보세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규모가 작은 거라 그랬어요? 규모가 크다 그랬어요? 예컨대 막 80평, 90평짜리 허가주택이다. 또는 신개발 지역이다. 신개발 지역의 택지. 또는 기타 불효불급하다. 불효불급. 이야기가 뭐냐? 한번 분석해 볼까요? 불효불급이 뭐예요?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당장 급한 것도 아닌 거죠. 그 이야기는 실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투기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신개발 지역이라는 게 뭡니까? 신개발 지역이 막 새로 지은 신도시 같은 데인데, 신도시 막 짓자마자는 버스 다녀요, 안 다녀요? 그러니까 교통이 편하다고요, 불편하다고요? 혹시 이사 들어가면은 입주하면은 짜장면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짜장면 좀 먹으려면 30분 차 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몹시 불편한 데이다. 그러니까 아주 불편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불경기 때는 남들 가격이 10% 떨어질 때 몇십 프로씩 떨어지죠. 그러니까 타격이 적다고요, 크다고요? 크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런 걸 뭐라 그러느냐? 이 안정시장처럼 불황에 강한 놈이 아니고 불황에 약하다고 이야기해요. 쟤들은.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4번에 부동산 거래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서 매수자 중시 현상이 커진다 그랬고
이번에 과거 사례 과정은 새로운 거래 상한선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정시장인데,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죠? 안정시장을 회복 하나만 더 읽어볼까? 회복? 이제 아까 하향했으니까요. 자, 불황이던 하향시장이 저점을 지나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중단, 반전돼서 거래가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자, 그간 불황이던 하향시장의 여파로 금리는 낮고 여유자금도 생겨서 투자 또는 투기 같은 것들이 꿈틀거린다네요. 예, 꿈틀. 그러니까 막 본격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시작한다. 3번에 따라서 부동산 실수요자와 투기자는 가격이 더 이상 상승하기 전에 사려고 한다. 그 다음에 4번에 부동산 유통 전문가들은 하향시장에 취했던 매수자 중시 태도에서 매도자 중시 태도로 얼른 바꾸고, 5번에 부동산 가격은 오르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과거 판매했던 부동산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의 기준 또는 하한선의 성격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정도를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상향 후퇴는 읽어보시고요. 자, 가로번에 안정으로 가죠. 안정시장은 일반 시장과 달라서, 자, 부동산 시장이 지니고 있는 특수한 시장으로 불황에 강한 유형의 시장이라고 한다. 네, 2번.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어 있으면서 가벼운 상승을 유지하는 시장을 말한다. 그 다음에 3번. 안정시장 부동산 시장의 모든 국면인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시장에 존재할 수 있는 시장으로 위치가 좋은 적정 규모의 주택 또는 도심지, 점포 같은 것들에서 발생한다 그랬죠. 앞쪽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고요. 시험에서는 뒤쪽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위치가 좋고 규모가 큰 거요, 작은 거요? 작은 거, 그런 이야기죠. 4번에 과거 거래된 부동산의 사례 가격은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거래 기준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뭐 이런 정도를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는 이야기죠. 그거를 제가 풀어서 놨죠. 안정시장은 언제 존재하는 거예요? 4개 국면 중에 언제 존재해요? 안정시장이? 안정시장은 후퇴, 하향, 회복, 상향 4개 중에 언제 존재할까? 자, 하향 한 분 나왔습니다. 한 분. 자, 네? 하향 말고 없어요? 상향? 자, 상향 한 분 나왔어요. 하향 2분 나왔습니다. 네. 꼭 정리하는 것 같네. 관계가 없어요? 바로 잘 읽으셨네, 방금 읽었던 게 그거예요.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시험에서 나오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설명을 다음 과정으로 미룬 건데, 방금 아까 읽었던 거 거기 앞에 그거 있잖아요. 와, 깜짝 놀랐어요. 3번에 안정시장 부동산의 모든 국면,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시장에 존재할 수 있는 시장으로, 이 부분, 이게 어려운데요. 뭔 말이냐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틀리는 게 시험 볼 때는 약이 돼. 틀리신 게 나아, 차라리. 왜냐하면 그래야 안 잊어먹거든요. 이때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때건 저때건 이때건 다 존재하는데, 단 모든 부동산의 가격이 안정돼 있다고요. 이렇게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것들만요. 그렇죠. 특수한 부동산만 가격이 안정돼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안정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호황이건 불황이건 간에 항상 가격이 안정된 놈이 이놈이.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너무 많이 가는데 제가,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거는요 불경기 때는 좋아요. 왜냐하면 남들 떨어질 때 안 떨어지니까. 호경기 때는 진짜 재미없는 놈이에요. 왜냐하면 임대는 잘 되는데 안 올라가. 가격이 언제 올라간다 그랬어요? 안정돼 있다 그랬어요. 항상 산은요 골짜기가 깊어야 산이 높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불경기 때는 아주 박살나는 놈들이고요, 이때 싸게만 산다면 호경기 때는 대박 상품이 되는 거예요. 가격을 어마어마하게 올릴 수 있는 상품. 이해하셨나요? 투기수요까지 개입돼 가지고 야, 뭐 저 돈 좀 된다 그러더라, 막 댐비면 난리가 나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게 반드시 좋다라는 거 부동산 없어요. 때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애는 불황에 강한 건 맞는데
아무 때라도 가격은 안정되어 있는 거다. 호경기 때도 가격이 안정되어 있다. 이해하신 거죠? 네. 다음에 이제 뭐 시차관계 했으니까 됐고, 자, 여러분 넘어가셔가지고 127쪽에 6번에 다른 형태 경기 변동이다 그랬는데, 거기 계절적, 장기적, 무작위적 변동이 있죠. 그래서 다른 형태라는 게 뭐냐? 지금까지 본 게 이제 경기 순환이에요. 네, 경기 순환. 우리가 아까 경기 변동 또는 경기 순환이라 그랬죠. 이걸 다른 말로 순환적 변동이라고도 합니다. 경기라는 게 돌아간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순환적 변동이다. 요거는 지금까지 공부하셨고요.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다. 다른 것. 다른 형태는 뭐가 있느냐? 일단 계절적 변동이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무작위적 또는 비주기적 변동이라는 게 있다. 또는 장기적 변동이라는 게 있다. 이런 걸 우리는 경기 순환과 달라서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다라고 이야기한다. 다른 형태. 그래서 이걸 보자. 여러분 이것도 시험에서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용어들 조심해야 되는데, 이 무작위적 변동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느냐, 비주기적 변동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불규칙 변동이라고도 해요. 하나 써놓으세요. 네. 그 다음에 장기적 변동을 우리가 추세 변동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요. 뭔 말이냐? 잘 아시다시피 겨울철에 잘 팔리는 상품이 있고 여름에 잘 팔리는 게 있죠. 뭐 오뎅 같은 거나 호떡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겨울이 성수기겠죠. 여름에는 안 팔리겠죠. 그러니까 계절성이 없다고 여기 있다고요? 있다.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무작위적이라는 건 다른 말로 불규칙 또는 비주기적이라 그랬는데 주기가 없다는 이야기죠. 즉 이게 이제 만들 작자 할 위자니까 인간이 억지로 의도해서 만든 거 아니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의도했다고요? 인간의 의도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고요? 관계 없다. 예컨대 전쟁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화재 같은 것들이 발생하면 또는 뭐 이런 해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부동산은 많이 남아 있을까요? 왕창 깨질까요? 그렇죠. 왕창 깨지면 놔둬야 될까요? 복구를 해야 될까요? 그럴 때 건설 경기가 살아나요. 이런 건 우리가 의도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작위적이다. 그 다음에 장기적 변동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장기적 변동은 50에서 100년에 걸쳐 일어나는 아주 장기적인 것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일반 경기에서도 좀 긴 걸 이야기했지만 부동산은 조금 더 길어요. 한 100년 가까이 변하는 변동이 있는데 나중에 감정평가에서 공부하실 거예요. 인근적의 수명이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긴 시간에 걸쳐서 관찰되는 경기도 있다. 이런 걸 장기적 변동이라 한다. 자, 계절적 변동인데 계절적 변동은 1년을 단위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를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예가 시험에 좀 나왔거든요. 좀 읽어보셔야 되는데 겨울철 부동산 경기는 다른 경기보다 둔화되는 성질이 있다. 그러니까 시험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겨울철에는 건설공사가 둔화된다.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겨울에는 시멘트라는 게 이제 물에 섞어서 양생 굳히는 과정을 거치는데 물이 얼잖아요. 얼면은 가만히 있어요. 부피가 커져요. 그러니까 이제 시멘트가 금이 가요. 그래서 강도가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철 공사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고, 하려면은 이제 다른 약품을 쓰거나 이 보온 덮개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제 양생한단 말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니면은 방학 때는 학생들이 대학가 원룸에 많이 있을까요? 돈 들어가니까 집으로 가버릴까요? 그러니까 대학가 원룸은 방학 때는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대학교 근처 임대주택은 방학을 주기로 공간이 높아지는 현상이 있다 그랬죠. 장기적 변동이죠. 일반 경기에서 장기적 변동은 통상적으로 50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으로 측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부문에서 이러한 현상은 어떤 지역이 새롭게 개발되거나 기존 지역이 재개발되었을 때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어떤 지역이 개발되면 한 100년 가거든요. 변화가. 그래서 그럴 때 나타난다 그 이야기고. 그건 나중에 공부 따로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3번에 무작위적 변동이죠. 무작위적 변동이란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서 초래되는 비주기적 경기 변동 현상을 말한다. 이는 정부의 정책 또는 지진, 홍수 등과 같은 자연재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그랬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무작위적 변동이라 한다.
그래서 이제 개념 용어는 좀 아셔야 되고요. 넘어가셔서 제3절에 부동산 경기와 거미집 이론 그랬는데 어렵죠. 어려운데 저번에 이제 개념을 조금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걸 너무 일찍 제가 시작했는데 뭐 개념만 이야기했으니까요. 거기 이제 거미집 이론은 동그라미 2번 한번 보고 설명드릴까요? 자, 부동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수요 공급의 시간차를 고려하여 가격이 균형에 접근해가는 과정을 설명한 이론이 에치켈의 거미집 이론이다 그랬는데 이 거미집 이론이죠. 에치켈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이게 이제 그 사무엘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에 그 이야기를 했고 에치켈이 이제 정리한 거죠. 그래서 거미집 이론은 대략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적용 대상 재화가 뭐냐? 요거는 방금 우리가 읽어봤는데 공급에 시차가 있는 재화들이다. 공급에 시차가 있는 재화는 어떤 것이냐?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또는 부동산이다. 다시 말해서 별거 아니고 농사라는 게 여러분 씨를 뿌리면 바로 다음날 수확이 되는 거예요. 공산품처럼 즉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시차라고 합니다. 시차. 그러니까 공급을 시작해서 공급이 완성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 이야기예요. 다 그렇죠. 뭐 대략 한 몇 년 걸리죠 이거 양식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착공하면 즉시 완공이 되는 거예요. 1, 2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걸 공급에 시간적 격차가 있다 그래서 시차다 이렇게 타임 갭이 있다. 갭.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이죠. 가정이 좀 어려운데 이거 말고도 가정이 몇 개 있습니다만은 핵심적인 거는 동그라미 2번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F는 뭐 별거 아니고 함수란 이야기입니다. 함수, 펑션. 요거의 함수다. 단기가격의 함수다 그 이야기인데 다른 거 뭐 말이 좀 어려운데 별거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수요자는 오늘 몇 개를 살 거냐 수요량을 결정할 때 뭘 보고 결정하냐 그 이야기죠. 뭐에 의존한다고요? 지금 가격 오늘 가격이 비싸냐 싸냐 오늘 가격 비싸면 안 사고 수요량을 확 줄여버리고 오늘 가격이 단기 가격이 싸요. 그러면은 수요량을 줄일까요 늘릴까요? 늘리죠. 그런데 공급자는 공급량을 결정할 때 단기가 아니고 전기 가격에 따라서 결정한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뭔 말이냐? 고추 가격 한번 생각. 고추의 공급자는 농민들이에요. 이해하셨죠? 아시죠? 뭐 농사 우리가 안 지어봐도 아시죠? 고추 모종을 심으면 내일 고추가 빨갛게 다 열려서 이거 가지고 막 따는 거예요. 6개월 걸리는 거예요. 한여름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에 시차가 있는 건 틀림없죠. 그래서 고추 모종을 심을 거냐 말 거냐가 이제 공급량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추값이 2017년에 한 근에 2만 원이었다 가정하자. 여러분 2만 원은 대단히 비싼 가격이다라고 가정할게요. 태양초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2018년에 어떻게 되느냐? 작년에 가격이 좋았으니까 고추의 농사를 어마어마하게 짓죠. 농사. 그럼 공급이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그러면 수요는 일정한데 고추의 공급이 확 늘어요. 가격이 유지가 될까요? 폭락할까요? 네, 그렇죠. 그러면 2019년에 가면은 작년에 고추 농사 지은 게 열받아 죽겠어요. 그러니까 고추를 아무도 안 지어요. 다 마늘 농사 지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여기는 농사 안 짓는다 그랬으니까 농사 안 지니까 공급이 넘치겠어요? 모자라겠어요? 그럼 이제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그렇죠. 18,000원까지 올라가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 이야 한 번만 더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난리를 쳐요. 아쉽다고. 농사 또 열심히 짓죠. 그러면 고추의 공급이 확 늘어가지고 가격이 폭락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농산물의 가격이
한 해는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 폭등했다가 폭락하는 현상이 벌어지더라. 이해하신 거죠? 올해는 그 대봉감이 그렇게 폭락했다 그러대. 이야기 들으셨어요? 막 몇십 톤씩 땅에다 묻었다 그러던데. 따가지고 뭐 가공해봐야 연건비가 안 나오니까 저는 또 그것도 모르고 초반에 한 2박스를 샀어요. 15kg짜리. 어머니가 좀 좋아하셔가지고 항상 거의 2박스 사는데 얘도 좋아하고 그래서 2박스 사가지고 실컷 아무튼 드시긴 실컷 막 드신 것 같아요. 보니까 막 썩어서 일부 막 나오는 거 보니까 웬만해서는 잘 안 섞이는데 어머니가. 근데 뭐 이제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막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줄 알았으면 차 끌고 가는 건데 가가지고 그 뭐 이제 꽃감도 만들고 놀면 뭐해 숙소에서 혼자 있는데 깎아가지고 식기건조기 집에 있거든요. 갖다 놓고 말리면 되잖아. 말리면 그 생각했는데 좀 아쉬웠어요. 놓쳤어요. 나중에 보니까 막 묻었다는 걸 알았으니까 다 끝난 거죠. 거기서 샀는데 나주 동강이라고 뭐 거기서 가지고 올라온 건데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폭등폭락을 한단 말이죠. 그럼 왜 이러냐? 왜? 아니 왜 농민들은 이렇게 항상 작년도 가격 가지고 농사 지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냐? 작년도 가격 가지고. 왜? 이유는 올해 가격을 알 방법이 없어요. 보세요. 모종을 살까 말까? 고추 모종? 고추 모종을 살까? 마늘을 심을까? 이게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고추가 모종을 심자마자 다음날 이렇게 크게 자라가지고 빨간 고추가 다 열려있어 막. 예? 그것도 다 말라가지고 가위로 자르기만 하면 돼 이게. 그렇게 돼 있으면 이게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은 농사 한번 지어보고 가격 좋으면 계속 늘리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요? 6개월을 기다려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사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때는 올해 가격을 모르는 거예요. 바로 전년도 가격에 의존한다. 즉 공급에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신 거죠? 네, 좋아요. 이제 그게 핵심이고. 세 번째로 이제 세 가지 진동이 있는데 수렴형이다, 발산형이다, 이제 규칙적 진동이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수렴형만 기억하시면 돼요. 수렴형. 공급이 비탄력적이고 수요가 탄력적일 때죠. 즉 수요의 탄력성이 훨씬 더 클 때 그럴 때 수렴합니다. 자, 기울기로 따지면 공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 때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수렴한다. 뭐 그래프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는 그냥 재미삼아 한번 보자고요. 수요는 대단히 탄력적이다. 그럼 이제 기울기가 완만해야 되겠네요. 공급이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기울기가 상당히 가팔라야 되겠네요. 그럴 때 최초의 수요는 여기였어요. B제로. 그런데 수요가 뒤로 증가했다 치자. 오른쪽으로 갔다 수요 곡선이. 그런데 공급은 즉시 된다 그랬어요. 시차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공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가격이 한번 올라가죠. 네, 그래서 올라갑니다. 네. 출발 잘못했네요. 오래간만에 그랬더니 그렇게 소심하면 안 되고. 자, 수요가 여기서 1이 늘었다 치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아까 이미 이야기 드린 대로 가격이 폭등하죠. 그래서 이가 2만 원이었다 치자. 그럼 그 다음 해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해에는 농민들이 농사를 많이 짓는다 그랬죠. 공급은 많아요. 수요는 항상 일정하니까 공급이 넘쳐요. 초과 공급. 그럼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겠죠. 그게 5,000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또 농사를 아무도 안 짓죠. 그러니까 공급이 작아. 수요보다. 이만큼 이제 오히려 수요가 많아. 초과 수요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서 다시 18,000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느냐? 한 번 더 떨어지죠. 그래서 7,000원. 왔다 갔다 몇 바퀴 돌다 보면 가운데로 가겠죠. 이런 걸 수렴한다. 이렇게 수렴한다. 한 곳으로 모인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이 세 가지인데 특히 수렴형 조건 좀 기억해 줘야 돼요. 이거요. 왜냐하면은 발산형은
이거의 반대. 그러니까 수렴형만 알면 발산형은 안 기억해도 된다 그 이야기고, 규칙적 진동은 중간이에요. 이 두 개가 같을 때, 같을 때. 그러니까 수렴형만 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다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된다. 자, 확인 한번 하죠. 128쪽이 아까 2번 봤죠? HK의 거미집 이론은 가격 변동에 따른 수요 공급의 시차를 가지고 균형에 접근하는 궤적이 마치 거미집 모양을 한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이론이고, 부동산 농수 축산물처럼 수요 공급 사이에 시차가 있는 경우에 설명하는 이론 그랬죠. 그 다음에 바로 이번에 수요 공급 시차가 존재한다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공급적 의사결정은 당시의 시장 임대료 가격이만 당시의 가격이면 반응한다. 즉 거기 이제 뭐 1번은 내용이 없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 2번 즉 공급자는 미래 시장 상황에 대한 예측을 하지 않고 의사결정 당시 가격에만 반응하여 착공량을 결정한다. 이게 전기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올해 여름에는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그렇다고요 현재 알고 있는 작년 가격에 의존한다고요. 현재 알고 있는 작년 가격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다. 그 다음에 이번에 자 거미집 이론의 모형이다 그랬는데, 거미집 이론의 모형은 수요곡선의 기울기와 공의 기울기 크기에 따라 수렴 발산 순환형이 있는데, 그걸 다른 말로 규칙적 진동이라 그래요. 균형각이 형성되는 모양은 수렴형이다 그랬죠. 그래서 괄호 1번은 수렴형인데, 여러분 그 그래프는 참고하고 읽어보시고, 자 뒤로 가세요. 130쪽에 가시면 박스 안에 수렴형의 조건 그래가지고 수요곡선의 기울기 절대값하고 공급의 기울기 절대값 봤을 때는 공급곡선이 가파르다 그 이야기죠. 탄력성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봤을 때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 그 이야기죠. 네. 그 다음에 발산형 보세요. 발산형 박스 보니까 발산형 수렴형하고 정확하게 반대죠. 반대인 거 발견하셨어요? 부동호가 반대죠. 그 다음에 순환형은 둘 다가 같을 때죠. 같을 때 좋아요. 그래서 수렴형을 기억하면 나머지는 스스로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거미집으로 전지와 부동산 경기를 했는데, 동그라미 가로 1번 거미집 모형 공급자 의사결정 당시의 가격 당시의 시장 임대료에만 반응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 현재 수요 결정은 현재 가격에, 미래 수요 결정은 미래 가격이 결정되고, 수요는 그래요. 미래 공급 결정은 현재 가격에 의존한다는 걸 전제로 한다. 여기. 자, 지금 19년이죠? 까딱하면 여러분이 오해할까봐 지금 걱정인데, 미래의 공급 결정은 언제 가격에 의존한다고요? 현재. 미래는 언제에 따른다고? 현재. 그러면 올해 거는 언제에 의존했을까? 전기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한기 전 거를 의존한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거를 저는 지금 기준으로 전기라고 한 거고, 책은 미래를 기준으로 현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하신 거죠? 이제 이런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알아. 그러니까 시험에서 그렇게 꼬아서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쓴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번에 부동산 시장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수요 공급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고, 이에 따라 수요 초과 공급 초과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고, 그에 따라 가격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 요 정도만 볼게요. 아까 그랬죠, 여러분? 주기적으로 여기는 공급이 넘쳐 공급 초과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 그랬고, 이쪽은 수요 초과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 그랬죠. 이와 같이 보세요. 이때는 당연히 수요 초과였겠죠. 그러니까 올랐지. 이때는 농사 많이 지었으니까 공급 초과. 이해하셨어요? 폭락. 이때는 수요가 많아. 공급이 없으니까 수요 초과. 오케이. 이때는 공급 초과 그러니까 가격이 낮았겠죠. 이렇게 주기적으로 수요 초과 공급 초과를 반복하면서 왔다 갔다 그러면 가운데로 안 갈까요? 간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주기적으로 그런 게 시험에 나온다. 그러니까 표현을 잘 익혀둬야 돼요. 네. 그다음에 3번은 그냥 일단은 기억해 놓으세요. 아직은 설명이 어렵고요. 여기가 거미집 이론은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상공업용 부동산이 훨씬 더 잘 나타난다. 그런데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설명은 완벽한 고수가 됐을 때 하겠어요. 이유는 뭐 그거는 8회 때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뭐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니까
일단 기억만 해놔도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쉬셨다가 제 3편 부동산 시장론인데요. 시장은 잠깐 쉬었다 할게요. 예.